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그 줌으로는 교육을 많이 해봤었는데 유튜브로 라이브로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준비하는 데 좀 착오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탁진네일의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현숙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문화와 인터넷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성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인터넷 문화 속에서 성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여성들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런 문화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들 속에서 취약한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춘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춘기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2차 성징이 생기고 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뇌는 리모델링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뇌관이라고 하고 이제 변연계, 전두엽, 3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부위가 다 사춘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뇌관이라고 하는 거는 숨쉬기라든지 체온을 조절한다라든지 위기를 감지한다라든지 맥박을 조절한다라든지 생명과 좀 직결된 그런 뇌이고, 이 뇌는 영리하기 때 이제 발달을 하긴 하지만 사춘기 때 왕성하게 발달하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뇌라고 하고요. 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연계라고 해서 포유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변연계에는 편도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연계에 속해 있고요. 주로 1차적인 감정이나 기억이나 본능적인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변연계와 관련이 있고요. 변연계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에 이제 완성이 되고,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늦어서 중학교 1, 2학년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27살 정도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뇌가 이렇게 좀 굉장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사 중인 집처럼 머릿속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변연계는 중독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춘기의 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중독에 취약한 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뇌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중독에 취약하다라는 것은 자극에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1 정도의 자극을 받았는데 1 정도의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센 자극이 들어와야 비슷한 행복감을 느끼는, 뭔가 행복한 것에 둔화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뇌가 이제 변연계로 작동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전두엽으로 뇌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염장류의 뇌, 인간의 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변연계를 통해서 1차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감정을 조절하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전두엽의 기능인데, 이 전두엽이 사춘기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주로 전두엽의 성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라고 있고,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두엽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되게 하는 거는 걷거나 음식을 씹거나 명상을 하거나 햇빛을 쏘이거나 주로 이럴 때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여러 성장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뇌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자극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전두엽으로 사고하고 전두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뇌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그런 신체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은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약간은 좀 멀리 있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죠.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나가서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음식도 예전처럼 부드럽거나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저적 활동을 좀 이렇게 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뇌의 성장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의 성장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이들이 사고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은 뇌의 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뇌가 그런 성장 과정에 있다. 되게 혼란 상태에 있다. 성인하고 좀 다르게 반응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에 대한 조금씩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되게 혼란 상태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혼란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데이비드 워시라는 분은 그 10대들의 사생활에서 사춘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신 걸 보면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성에 눈을 뜨게 되지만 자기의 신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자기 정체성에 강한 혼란을 느끼게 되지만 이때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과 조화도 이루어야 하고 무서워리만큼 거친 또래들의 압박도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극과 극으로 돌변한 자신의 감정과 기분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의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도 해야 되고요. 그럼 또 올바른 자기 가치관도 정립해야 되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재정비하게 되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과업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하면서 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춘기의 발달 과업들도 있고 그래서 뇌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춘기 때는 뇌의 그 건강한, 그러니까 특히 전두엽 부위의 건강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게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SNS라든지 TV라든지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이용했을 때는 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컨텐츠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게 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예전과 다르게 요즘 청소년들은 되게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이죠.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그 직장에 취직하면은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기와 다르게 지금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는 일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가 뭐 잘 아시다시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뭔가 나의 자존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성적이 나쁘면은 자존감을 굉장히 얻기 어려운 이런 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성장을 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관계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그 온라인에서 좀 해소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뭐 그 온라인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관계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일부 아이들 중에는 되게 관계가 취약할 때 온라인에서 그런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취약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SNS나 뭐 이런 그 메신저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게임이나 그런 그
SNS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세대라고 해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게 뭔가 내가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영상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어떤 비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할 땐 아무 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을 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삭제하면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삭제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른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든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인터넷 세상에는 뭐 좋은 정보들도 있고 굉장히 건전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성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상품화하고 여성을 거래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너무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영상 속에 그 성은 되게 그런 인간관계적인 측면보다는 되게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범죄를 묘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자라기도 전에 그 성을 경험하기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성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하면 떠올리는 것이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났던 성을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영상 속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를 다룬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관계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계가 취약한 경우에는 그런 영상에서 주는 그런 그 상상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이 또 그 어떤 성적인 인지 왜곡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하여튼 것이 그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이 되게 많죠. 내가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되고 이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그 대중매체가 청소년들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꼭 대중매체의 탓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게 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이기도 한데 그게 몸에 대한 통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규격화된 몸, 되게 예쁜 몸, 건강한 몸 이런 것이 이렇게 기준이 딱 있고 그런 기준을 갖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되게 그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내가 돈을 쓰든가 시간을 써서라든지 아주 폭력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이미 보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어떤 인터넷이나 문화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폭력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그 열등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존감을 높게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그 매체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을 써서라도 뭔가 자기 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실은 몸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숨 쉴 수 있고 그래서 몸 하나 그 자체로서 되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 내 자체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런 인터넷에서는 혐오 문화도 굉장히 많아요. 욕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그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앞에 놓고서는 그 대놓고 욕을 하거나 그렇게 어려울 텐데 일단 보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최근에는 그 젊은 세대에서는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에서는 그 일부에서는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전쟁처럼 벌어지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루밍이라고 해서 그 범죄자들이
청소년들의 취약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범죄의 피해 혹은 범죄의 가해에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아이들이 취약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영향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의 가해자 연령도 저연령화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성범죄라든지 그러니까 범죄 피해의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 어른들, 특히 자녀를 둔 어른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런 문화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비판적인 안목으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기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것만큼 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능수능란한 범죄자들이나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취약함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19년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리고 남학생은 5명 정도가 색드립이나 패드립 등의 언어적인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또 그 중고등학생 중에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성인 광고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었고 또 10명 중에 1명꼴로 반복적인 메시지로 괴롭히거나 또 어떤 외모나 신체를 평가당하는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들의 5% 정도, 그다음에 남학생의 13% 정도가 야한 농담이나 색드립이나 패드립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또 여학생의 5%와 남학생의 6% 정도가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이런 가해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남학생의 4%와 여학생의 1%는 불법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법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포르노가 아니라 그런 성범죄 영상이겠죠. 최근에 얘기되는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동의 촬영을 유포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피해자들 중에 응답한 내용들을 보면 가해자의 절반이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비동의 촬영이 있고 유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남학생은 게임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런 가해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여학생의 84.4%, 남학생의 68.9%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학생의 45.3%와 남학생의 20% 정도가 촬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피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피해 경험은 아주 많다.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언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의 두려움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작기는 하지만 10명 중에 5%라고 하더라도 같은 학년에 보통 몇 명씩은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 중에 그런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는 피해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2019년도에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터넷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변화를 가져왔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성장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일상의 패턴을 바꾸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 쇼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방식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제가 뭔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 나가서 하거나 이런 기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육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혹은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했었는데 인터넷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재택근무가 인터넷 기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런 더하기, 온라인 세상이 생겼다 이런 더하기보다 더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삶의 세 가지 영역이 생산의 영역, 소비의 영역, 의사소통의 영역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죠.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집에 앉아서도 쇼핑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유용해졌는데요. 또 이런 그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이 단지 그런 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범죄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불법 컨텐츠, 특히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꼽을 수 있겠죠.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VTR이 보급되기 전에는 책으로 된 것들을 힘들게 이제 구해서 봤을 것이고 VTR이 보급되면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보긴 했었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쉽게 안방에 그 집에 앉아서도 접할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이고요. 또 이런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파생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들의 성적인 상품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부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영상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밑에 댓글을 달리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초등학생 자체도 굉장히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로 성인 어른들이 해왔던 것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포즈나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터넷상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불법 성매매나 성폭력 등의 그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범죄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런 그 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든 시간에 그런 성관계하는 장면들을 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유포시키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유포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범죄 피해도 굉장히 심하고요. 혹은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통해서 성적인 폭력이나 착취를 지속하는 이런 것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범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인터넷 세상도 여전히 성차별적인 통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차별적인 통념이 여성을 피해를 증폭시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범죄 피해자로서 어떤 그 영상을 촬영된 것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피해자는 분명히 이 여성인 것이고 설사 동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유포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여성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영상들이 나올 때마다 그 여성들은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기도 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거는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런 그 남성들의 성은 조절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극하면 안 되고 자극을 한 여성들의 책임이고 이런 것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불법 성착취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포됐을 때 그런 그 성인 여성들이 겪는 그 피해나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남성들도 만약에 그런 영상이 유포되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여성들이 그런 그 영상들이 유포됐을 때 그것에서 오는 불안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다 얼굴을 바꿔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한다라든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큰 게 그 영상인데 근데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등장하는 여성들을 그냥 이렇게 그 범죄 피해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표현물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런 그 영상을 촬영한 여성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여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도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어난 폭력 피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성착취 범죄였던 텔레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양육자분들께서도 이런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졌던 계기가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올해 초에 있었던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소위 N번방이라고 말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에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도 있었고 거기서 여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노예화시키는지 이런 것도 충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도 충격을 주었던 게 그 피해자들 중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그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람 중에 청소년이 있었고 연령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성착취 범죄의 피해와 가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게 이번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텔레그램은 그 반푸틴 세력을 감시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존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아예 그 앱에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범죄 의도를 지닌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가해자들이 굉장히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이제 그 되게 많이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텔레그램을 없애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장단점이 다 양날의 칼인 거죠. 그런 것이 있는데 텔레그램도 분명히 순기능이 존재하고 이런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그 독재의 정권에 대항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그 좋은 수단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한다라든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 텔레그램 성착취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걸까요? 갑자기 없던 문제가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제 그 보도가 되고 그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을 때 사실 이 일을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었었고 그것이 텔레그램이라는 수단을 만나면서 굉장히 극악한 형태로 이제 발화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늘 있어 왔었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어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은 게 유통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판매되고 그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업적인 포르노와 굉장히 다른 게 그거를 실제적인 성관계를 촬영을 했었고 당시에 그 촬영에 등장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그 집단 강간을 당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 있었고 평상시처럼 그 강간을 해왔던 사람들이 본인을 강간하는 데서 그냥 저항이 없이 촬영에도 저항이 없이 무기력하게 촬영된 것이었거든요. 굉장히 범죄 영상이고 그 아동이 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되게 문제적인 영상인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등장한 그 여학생만 비난을 했었고 그 자체의 그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크게 그거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명 연예인 비디오가 또 나옵니다. 그럴 때도 역시 그 비디오에 등장한 여성들만 비난을 받았었고 그거를 찾아서 구매를 하거나 그거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학생 청소년들이 찍었던 불법 영상과 연예인들이 나왔던 불법 영상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런 그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런 배우를 고용을 하고 연출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뭔가 실제 그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 표현물, 성 콘텐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의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단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축소돼서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불법적인 영상,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영상에 대해서도 이게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성표현물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차피 포르노는 금지이니까 이게 금지된 영상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그거를 소비해왔던 문화들이 사실은 텔레그램 성착취를 탄생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이후에 소라넷이라든지 뭐 정준영 사건이라든지 뭐 그 버닝썬이라든지 여러 그 형태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거래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역시 되게 그런 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를 하거나 소라넷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불법으로 촬영된 그 성착취물이 아니라 그냥 그 영상 중에 하나로 소비되었던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재판부가 그 법 쪽에서 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비 단계로 보는 시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성폭력을 한 것보다는 조금 그냥 그 경미한 시선으로 봤었고 또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냥 남자라면 이렇게 그 청소년기에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법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걸려도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걸려도 그냥 그 처벌도 안 받고 아니면 보호처분 받거나 이렇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게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텔레그램 성착취를 탄생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성표현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성범죄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부모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할 때, 청소년들을 지도를 할 때 보통은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 혹은 내가 되게 좋은 경험이든 뭔가 나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과도기 현상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그런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2000년대에 태어났던 세대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은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더 빠르게 인터넷을 익숙해지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이 주로 어떤 그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뭐 여성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남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하긴 하지만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들도 그 교육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른들이 제대로 성에 대한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들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약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접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바로 이런 그 인터넷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인터넷이 가져오는 문화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른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성착취물의 문제는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이런 그 성착취물, 그러니까 성착취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피해자들의 삶의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착취당하는 장면이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그게 계속 재현될 때 피해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기록된 기록물은 다시 또 아이들을 협박하고 또 그들을 복종하게 하는 무기가 돼서 피해를 지속하고 비밀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성착취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만약에 온라인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한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원히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나 영상이 재현될 때마다 사실은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피해자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예전부터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의 그 조직범죄나 테러 집단들이 자신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아동의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특히 온라인이 있어서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아동의 성착취물은 제작이 굉장히 쉽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게다가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대규모의 시장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수익이 천문학적이고 무기나 마약 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범죄에서 이런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거대한 산업으로 존재하는 불법 산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영상을 보는 것, 내가 그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내가 제작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소비하는 행위가 그것이 내가 직접 그 범죄에 가담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런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불법 영상들, 아동 성착취물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산업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음란 사이트들, 이렇게 불법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들 중에 그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뭐 포인트를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이트들은 어떻게 유지가 가능할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유지를 하고 뭔가 영상을 올리거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음란 사이트 같은 경우에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불법 그 산업의 광고들이 실려요. 그 성매매 광고라든지 혹은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상적인 매체에서는 광고하기 어려운 불법 산업의 광고물이 광고주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르노그래피 산업과 그 불법 산업은 굉장히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그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런 산업이 그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 대중매체, 그러니까 매체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법 컨텐츠 이런 것도 어쨌든 매체이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불법적인 영상, 불법적인 성표현물들에서는 대부분 다 되게 왜곡된 성폭력, 늘 되게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성폭력에 관대하거나 이런 통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성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왜곡을 하죠. 그래서 그런 성표현물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냥 되게 그 성적인 대상이나 물건 취급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법 미디어 산업에서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이런 영상들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걸 안 보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려면은 그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좀 그 고학년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학생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엠버머가 관련된 기사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어떤 구조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떻게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루밍입니다.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본인들이 자처해서 바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들보다는 혹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그 범죄자들의 그루밍에 의해서 피해자화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루밍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루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어렵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루밍 하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고양이가 자기 이렇게 길들이는 거라든지 단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성들 중에 자기를 되게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는 이런 사람들을 그루밍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그루밍과 이 성폭력에서의 그루밍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면 단장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단장하고 길들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 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그루밍입니다. 또 이제 아동의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특히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루밍인데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성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루밍만으로도 범죄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루밍 단계에서 개입하고 범죄를 차단하고 그 범죄자를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고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자면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성적인 학대에 이르는 단계를 6개 단계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뢰를 얻죠. 그리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친구들 말을 믿지 않게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그런 가해자와 아동 간의 관계만 유일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고립을 시키고 그러면서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고 통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학대를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학대에 이르는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를 골라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 특히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루밍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그 이전에 이제 오프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루밍 가해자들도 주변에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야 됐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굳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온라인의 접속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과 접촉을 할 수 있고 그중에 아이들을 그 피해자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진 그런 것이 바로 온라인 그루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 온라인 그루밍을 어떻게 범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온라인 때문에 피해가 더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학생 연령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취약하긴 하지만 그러면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만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되느냐 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이 없이 가해자들은 부작위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막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령이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피해자가 없는 게 또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 그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연구에서는 13세에서 15세 사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저희들이 사례를 지원하다 보면 이것도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령이 낮아져서 초등학생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그만큼 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그루밍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학대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취약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외롭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고 그랬을 때 그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와 또 쉽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루밍에 취약해지는 것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외로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이 좀 취약한 경향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 관계들을 형성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가 사실은 그루밍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건강한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게 가해자들은 선수들이거든요. 이미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간파를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다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그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돌아가네요. 네. 그 온라인에서 이제 그루밍의 방식과 특성을 보면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으로 노골적인 정보 또는 이미지를 온라인 전송을 통해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미성년자들이 조정당하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게 그 온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온라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죠. 사실 익명성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익명성은 자신의 실제 신분을 감출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어색함을 덜 느낄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이게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자기 속 이야기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약간 일기 쓰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의 속내를 조금 더 쉽게 드러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취약성을 되게 쉽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너 왜 혼자 있니? 이런 얘기를 해서 말을 걸기도 하고 외롭지 않냐 뭐 이런 것이 뭐를 하면서 그런 관계의 취약성을 간파하기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익명성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대학생으로 가장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그 신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아이들이 또 그런 것이 또 애정으로 느끼거나 좀 착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익명성이 주는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가해자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웹캠 앞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이버 섹스 같은 걸 하도록 아동을 설득하기도 하고 어떤 직접적인 성적 만족을 달성하고자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온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이런 그루밍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막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보호자한테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루밍 범죄의 특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세뇌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촉 성범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되게 이제 내가 관계가 취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서 나랑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되게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를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 분노나 배신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그루밍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는 알아차기도 어렵고 때로는 가해자를 좋아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 사람의 삶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그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사실과 그거를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경우들이 있죠. 어른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 나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범죄였었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루밍이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에서의 범죄 초기 단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그런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법으로도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어떤 아니면 학교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촘촘하게 그루밍을 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온라인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가해자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들 보통은 이런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SNS나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도 해요. 혹은 이제 어떤 그 SNS에서 오픈된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친해지면은 뭐 DM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1대1 채팅방이나 즉석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하도록 해서 부추기는 거죠. 오픈 채팅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시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나 뭐 실시간으로 어떤 성적인 행동하는 것을 그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로 이제 협박하는 방식은 일단 아이들한테 스스로 제작하도록 하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이제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문상 줄게. 근데 찍으라서 보내라고 할 때 애들이 이제 보통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쓰는 수법이 얼굴은 안 나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리 사진 처음에 뭐 다리 사진을 찍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점점 경계심이 없게 하는 상태에서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고 뭔가 그 대가 주고 그걸 받으면은 내가 게임할 때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 이러면서 괜찮은가 해도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사진을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가해자 그 범죄자는 그 아이한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가 이런 사진을 나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니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혹은 니네 친구들한테 알리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뭐 지인 능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주겠다. 혹은 네가 원하는 뭐 영상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을 때 애들이 호기심에
그 사진 한번 해보려고 접속을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얼마 전에 중앙정보부랑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러니까 점호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게 돼서, 이런 가해 행동이든 혹은 내가 찍어서 보내는 것이든,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한 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해자한테 빌미를 주어가지고, 그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가해자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한테 벗어나고 싶으면은 더 많은 이미지를 제작해서 보내라고 아이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너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설득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나 보호자, 양육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이들이 되게 힘든 상황일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상대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라는 것이 협박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내 피해를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나한테 일어난 일을 직접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친구 중에 누가 이랬는데라든지 뭐 아는 언니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쩍 얘기를 꺼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이제 어른들께서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평소 자신들의 생각대로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더 얘기를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해봤자 부모님은 실망하실 것 같다. 아니면 나를 이런 시선으로 보겠구나. 이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기사를 본다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보호자께서 되게 열린 마음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요하는 것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루밍 중에는 이런 성범죄자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아는 아니면 인터넷에 알게 된 언니가 너 이렇게 계정 정보 알려달라 뭐 해가지고 아이도 모르게 아이의 계정을 가지고 거기서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이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범죄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자기 신의 계정에 대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반드시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이제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조금 3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게 좀 궁금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2017년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무려 84.7%가 이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30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30명 이상의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 23.8% 정도는 실제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만난 이유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56.6%로 가장 많았고 또 이야기를 그냥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만났다라고 한 경우도 32.8%였어요. 보통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취미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아이들이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온라인 속에서 알게 돼서 만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 친해지게 되면은
그 만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걸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 되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그게 가능하려면 평상시에도 아이들의 일상을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하면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뭐 기분 나쁜 건 없었냐, 아니면 친구랑 어디 싸우진 않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원래 그 집안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고 놀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모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눌 필요가 있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과 친한지 그 사람과 어떤 면이 좋은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들 중에 68%가 랜덤 채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15.2%가 랜덤 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랜덤 채팅을 또 주목해서 했던 것은 랜덤 채팅 어플 자체가 그 어떤 조건 만남이라든지 아예 그렇게 그 랜덤 채팅에 접속하는 남성들 중에 대부분은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는 그 성적인 어떤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랜덤 채팅 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었고요.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랜덤 채팅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간혹 해보는데 되게 충격을 받는 게 제가 뭐 15세 여학생이라든지 혹은 7세로 접속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세 여성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접속을 하든 하여튼 여성이라는 게 타이틀이 달리면은 순식간에 어떤 성적인 메시지나 이런 게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을 경험하셔야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아마 그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아이들 중에는 랜덤 채팅을 접속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굳이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현실이 어떤지는 한 번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그게 참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것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그리고 이 문화가 산업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게 당연한 권리인 것 같지만 그것이 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컨텐츠에서 그려지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뭐 노래, 심지어 노래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문제 있는 것은 없는가 실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런 그 문화에 그 접했을 때 거기에 그 경도되지 않고 좀 자기 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확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사실과 지식 지식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별 갈등과 관련돼서 되게 남성이건 여성이든지 간에 그 가짜 꼭 성 갈등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책을 읽어보면서 토론을 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 영상의 짤막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 정확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단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은 되게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되게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지 되게 사리사욕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아니면 가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성적인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도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이나 토론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성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조기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생기게 되면 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입장과 태도가 생기죠. 나의 입장과 태도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 토론이 가능하고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있고 또 그런 것을 그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이런 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감지도 빨리 할 수 있고요. 위기 상황에 내가 나의 입장을 가지고 내 의사를 표현한다라든지 상대방과 협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리거나 감추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하고 또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사회가 가능하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이들이 좀 넘어지더라도 그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되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사실 시행착오를 겪는 거 실수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권인 거잖아요. 특권인 것이고 이 아이들의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은 어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의 성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서 성차별적인 것은 없는지, 아니면 되게 성폭력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최근에도 그 어떤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성별 이슈가 되게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약간은 이런 인터넷과 관련돼서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문제라고 느끼시면 이거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또 그런 걸 해당 기관에 신고도 하시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이 신고나 이런 것을 해결이 되지 않는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요구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학교의 교육에서 제대로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시기도 하면서 학교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동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동의와 관련돼서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성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거는 꼭 성뿐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사실 성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거나 이런 것도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어떻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동의라고 하는 거는 yes, 그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을 했어도 그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면 강요가 있었다면 그거는 동의가 아니라는 부분들 또 그것이 그 연령이나 발달 수준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예스라고 말을 했을 때 사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표준적인 반응은 이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닌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동등하게 존중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제돼 있어야지만 진짜 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인지 을인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사표현을 잘할 수 없어서 더 많이 물어봐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예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예스는 예스이고 노는 노인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상대방이 침묵하는 것은 그
그 예스가 아니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생각해볼 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동의와 관련돼서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문화 이게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특히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문화는 되게 남자들이 박력 있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여성들을 리드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그 약간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귀다 보니까 친밀해지고 그런 거 표현하는 방식으로 스킨십을 하고 싶다라든지 했을 때 사실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내가 여자가 너무 이렇게 너무 성애한테 적극적이라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그 성별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피임도 마찬가지인데 피임 같은 경우에도 피임 방법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성과 관련돼 특히 성과 관련돼서 의사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랬을 때 이런 문화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설사 내가 어떤 여학생이 내가 좋아서 이제 스킨십에 대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 남자가 뭐 이렇게 무슨 여자애가 그러냐, 이렇게 성이 여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줘도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사귈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 됐잖아요. 손도 잡기 전에, 어떤 스킨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고 사실 그거는 내가 만약에 무슨 여자가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여성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권력 우위에 있는 입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는 오랜 관계를 가지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분명하거나 했을 때는 그런 만큼 또 자기가 독립적인 삶을 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 함께하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면서 협력하는 관계일 때 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주도적인 여성일수록 더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압력도 이겨내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편차심한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물어봐 주면은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여학생들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단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좀 불편하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간에 동의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사실 또 우리가 이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얘기할 때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관계 중에는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낭만적인 관계일 수가 있을 때 연애의 관계, 뭐 성적인 친밀한, 뭐 썸 타는 관계, 혹은 우정의 관계,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친밀함의 경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동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동의를 요청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 그 싫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그냥 그대로 안 돼요 돼요가 아니라 그냥 아닌 건 아닌 거 예스는 예스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성범죄 예방을 할 때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상에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돼요. 그날 일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쁜 느낌이 없었나, 기분 나쁘거나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신체 접촉이 어떤 그 뭐 성기라든지 아이들한테 주로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배드 터치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시고 또 어떤 이런 얘기 비밀에 대한 얘기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자라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비밀을 지키자고 얘기한 사람이 어른일 경우에 또 어른에 대해서는 잘 거역을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두 가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좋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키는 비밀 이런 것들은 좋은 비밀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빠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를 깜짝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비밀로 파티를 준비하자.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비밀이라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나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영원히 비밀을 지킨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비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약속하자라고 비밀을 지키자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피해로부터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은 일단은 온라인상 일상적으로 성평등한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 없이 키우는 것, 그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차별이나 혐오라든지 폭력 표현에 민감한 것, 혹시라도 이렇게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해서라도 그 문제를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폭력과 차별에 민감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협상력을 키우는 것,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려면은 이제 부모님들 스스로도 계속 그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또 이게 감성 아무리 키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도 오래 배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차별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딸한테 가끔 이렇게 그 몸매를 보면서 이렇게 살 좀 빼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났다가 되게 사과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바로 인지하고 바로 잡고 사과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뭐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안고 싶을 때도 당연하게 지금 너무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고 싶은데 안아봐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동의하면 안아주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했을 때는 아이들도 어떤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상할 때는 자기가 쉽게 거절 의사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건강한 그 스킨십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훌륭하게 차별받지 않고 폭력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일수록 작은 폭력에도 되게 민감하고 그것에 문제 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루밍하고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 또 그런 인터넷 윤리, 요즘 아이들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뭐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고, 어쨌든 내가 보는 것은 컴퓨터 화면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지만 이 랜선 너머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내가 사람과 만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알면서 어떻게 예의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한 사람 식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아까 이제 그루밍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거 연관시켜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일단은 누군가가 사적으로 메신저를 연결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메신저를 연결해도 될지 아닐지를 보호자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아니면 아예 맺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적인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라든지 뭐 아이템을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게임 같은 이런 식의 뭔가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거를 제공하려고 하죠. 일단은 좀 의심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연령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대화라든지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만나자라든지 또 싫다고 했을 때 그런 걸 계속 강요한다라든지 협박한다라든지 뭐 계속 설득하면서 동의를 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가 좀 그 경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루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루밍을 방지하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예를 보면은 그루밍을 방지하는 것,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그루밍을 방지하기 위한 10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봤을 때 거기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적인 메신저를 형성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단둘이 차에 타지 않는 것,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루밍에 해당이 돼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에서 해임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시설에서 근무한다면 그것만으로 해임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그루밍을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선생님이 학생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대1로 만나서는 안 되고 만약에 1대1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정된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를 다른 교사나 부모한테 반드시 알리고 그런 상태에서만 1대1로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온라인에서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뭐 카톡이나 페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자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따로 만나자라고 한다라든지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의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서 그냥 그래도 보자라고 하거나 그대로 연결하자고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거기서 스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보호자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진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본인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나 이제 그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나한테 허락받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상대방한테는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더 안전한 거는 뭐 그 개인정보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가서 뭐 할 것인지 어느 장소를 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하게 보호자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특별하게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쉽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서 약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사유가 있으면 수용하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충분히 사유가 있으면 또 아이들이 수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주고받는 경험들이 계속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의 관계들을 잘 맺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보호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니까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나한테 얘기할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거나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 같은 기관들은 상담소라든지 어떤 믿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 범죄자들은 되게 고수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는 늘 그렇죠. 이렇게 교통사고랑 비슷해서 내가 아무리 신호 잘 지키고 이렇게 횡단보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뭐 음주운전 차량이나 뭐 졸음운전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이 덮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기치 않게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성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사고가 당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응급처치 잘하면 흉터가 최소화되는 것처럼 바로 개입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신뢰들을 부모님께서 그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거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게 보면은 이제 이런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은 이게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그 영향을 받으면 살아야 되면서 되게 씩씩하게 잘 버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되게 좀 되게 그 순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경우에는 내 인생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그 부모님이나 누가 알게 되면은 되게 실망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알리지 않고 자기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들을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포트할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들은 아이들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엄마는 아무 상처 받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아무 상처 받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정도의 믿음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자녀들하고 평상시에 좀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이런 몇 가지 기준점들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을 기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이렇게 그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그 글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채팅창 하기는 어려워서 혹시 올라온 글들이 있나요? 네, 혹시 질문이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질문 내용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저의 강의에 대해서 소감을 올려주시거나 지지해 주시는 말씀들을 주셔서 되게 힘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그 많은 분들과 만나뵐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강의 말고 후속적으로 필요한 강의 이런 것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통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실시간으로 했고 이걸 다시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그 통계에 대한 출처라든지 자막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요하게 다뤘던 거는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했던 실태조사 하나랑 저희 탁틴네일에서 했던 그 실태조사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랜덤 채팅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랜덤 채팅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에 초기에 인터넷이 생길 때부터 뭐 스카이러브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서 그 이런 채팅 플랫폼이 성매매의 플랫폼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문제가 되었었고 이런 사건을 적발할 때마다 늘 그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사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나누든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전화로 범죄를 모의를 했으면 그 통신사를 처벌할 거냐 아니면 통신사 책임을 물을 거냐 마찬가지로 얘도 통신사랑 똑같다.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는 도청과 감청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피해갔었죠.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었는데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거는 지난해에 그 랜덤 채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규제 조항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랜덤 채팅이 그런 속성이 있어서 사실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랜덤 채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고 본다라면은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도록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올해 특정고시를 했죠. 특정고시를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캡처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랜덤 채팅 과정에서 그 성적으로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걸 신고를 했을 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그 실명 인증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랜덤 채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이제 그 법이에요. 그 제도인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아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조금 한계로 느끼는 게 청소년 보호법도 그렇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이게 인터넷이 막 상용화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좀 옛날 시스템에 맞는 약간 오프라인의 유해 매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에 조금 더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컨텐츠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폭력성에 과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봤을 때는 그렇게 컨텐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유해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웰컴 투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자가 직접 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을 계속 제작하도록 프로모션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보는 시선이 약간 달랐던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그 기준들을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전에는 보통 선정성, 폭력성 이런 거, 약물 이런 표현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것들도 또 다른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좀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연구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수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좀 언젠가는 좀 그런 것이 좀 인터넷에 맞는 규제 조항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이 채택하는 게 자율 규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업체가 자율 규제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소비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소비자력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인터넷과 관련돼서 특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돼서 그 소비자 운동을 하는 주체들은 그 부모들일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보호자들은 인터넷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소비자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업체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런 그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부분을 그 소비자들의 그 힘을 강화시키는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 운동들이 성장하게 하면서 이제 그 힘으로 산업계들을 같이 이제 그 견제하면서 약간 균형 있게 하면서 자유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나서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그 어제도 웹툰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기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법보다도 상향된 조건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작가들에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자신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플랫폼도 있고 어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는 성인용 웹툰만 하겠다. 이제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특히 학부모들의 그런 것을 의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되게 법보다는 높은 상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적어도 우리 플랫폼 사업자에서 웹툰을 제공하거나 이러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의 이제 자유 규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니라는 이제 미국의 단체에 있는 분하고 이제 화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면은 그거를 이제 냉믹인가 어디 단체로 다 보내서 거기서 그 가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그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나하고 협약되어 있는 12개인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발견하는 걸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계속 같이 공유하고 경찰에 보내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질문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동한테 건전한 혹은 그런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갖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소비자로 삼아서 그런 플랫폼을 유저하고자 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런 사업자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데들은 다 다크웹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웰컴 투 비저도 다크웹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는 접속할 수 없는 되게 불법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독일에서 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음란물이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성매매가 불법인데 왜 이렇게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넓게 있으면서 그게 좀 중간에 있는데 이 간극을 좀 좁혀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되게 좀 건강하고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불법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이 근절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어딘가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아이들한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사는 것까지 적발해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 되게 소수화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그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그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에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들어온 건 없죠? 네. 예,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